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게 막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남질 않는 거예요, 화소가. 그래서 보통 이제 덧대기를 해요, 덧대기. 영어로 이제 패딩 한다고 그러죠. 이 패드를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0을 덧대는 거죠. 그냥. 크기가 3이니까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를 덧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커널의 크기가 5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를 덧대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커널의 크기가 h면 2분의 h 빼기 1개의 픽셀을 덧대기를 하면 되는 거죠. 덧대기를 할 때 0으로 덧댈 수도 있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 복사 덧대기인데 바로 경계에 있는 값을 그냥 카피라는 거죠. 3이니까 3, 얘는 이제 2니까 2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앞에서 우리가 퍼셉트론이나 다층 퍼셉트론 할 때 그 바이어스가 있었잖아요. 바이어스. 그래서 여기도 바이어스를 추가를 한다. 이 오른쪽에 있는 3개가 이제 커널에 해당하고 맨 왼쪽에 있는 이 0.2라는 값은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그 가중치예요. 그 가중치는 이 바이어스에는 항상 1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는 거고. 자, 지금 현재 이 커널을 적용을 하면 1하고 0.3, 20하고 0.4, 2하고 0.3을 곱하고 그러면 3개를 더하는 거죠. 거기다가 1 곱하기 0.1을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8.9였는데 이제 9.1이 되는 거죠. 그 2차원 구조에서도 이렇게 이제 바이어스가 하나 있죠. 바이어스가. 자,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가중치를 공유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웨이트 쉐어링 이렇게 부르죠. 또는 다른 말로 이제 묶인 가중치, 타이드 웨이트 이렇게도 불러요. 같은 말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구조가 있다고 치면 왼쪽 층에 커널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죠. 근데 모든 노드가 같은 커널을 쓴다는 거죠. 같은 커널을. 노드마다 다른 커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노드가 같은 커널을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0.3, 0.4, 0.3이죠. 그래서 이 노드도 그걸 쓰고 그 위에 있는 노드도 같은 커널 값을 쓰고 그 위에 있는 노드도, 이 모든 노드가 이제 같은 커널을 사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웨이트 쉐어링 이렇게 불러요. 모델의 복잡도가 아주 낮아지죠. 첫째는 부분 연결 구조를 가지니까 가중치 개수가 막 줄었잖아요. 풀리 커넥트에 비해서. 게다가 가중치 공유를 하니까 지금 이 예에서는 매개 변수가 몇 개예요? 3개뿐이잖아요. 3개뿐이잖아요. 물론 이제 가중치까지, 그 바이어스까지 하면 4개지만. 매개 변수 개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모델 복잡도가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커널 하나를 적용하는 예를 보여줬죠. 근데 커널 하나 가지고 충분할까요? 안 되죠. 예를 들면 커널이 아까 우리가 예시한 것처럼 수직계지를 찾는 이제 그런 값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커널이 수직 엣지를 막 이렇게 추출을 해줘요. 그래서 그 오른쪽 층으로 이렇게 전달해 준다고 우리가 보면 그 커널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수직 엣지만 찾아가지고 그 정보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 수평 엣지도 찾아야 되고 또 꼭 엣지뿐만 아니라 무슨 뭐 텍스처도 찾아야 되고 무슨 동글동글한 물체가 있는지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커널이 여러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중 커널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그래서 커널 하나마다 특징 맵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자, 요것은 이제 다중 커널을 예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1차원 입력을 가정을 하고, 이제 커널 1, 커널 2, 커널 3 해가지고 3개의 커널을 예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널 1은 특징 맵 2를 만들어주고, 커널 2는 특징 맵 2, 커널 3은 특징 맵 3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통상적으로는 수십 개 내지 수백 개의 커널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몇 개를 써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 몫이죠. 여러분이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특징학습이라는 걸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특징학습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커널이라는 애가, 자, 예를 들면 이런 뭐 수직 방향 엣지 찾는다, 수평 방향 엣지 찾는다, 이런 일들을 할 거 아니에요. 저것을 사람이 일일이 설계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개 변수를 찾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징학습이죠. 특징학습. 그래서 커널을 사람이 설계하지 않고 학습을 알아낸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차원 영상이 있다. 근데 7x7 커널을 사용을 한다. 근데 커널을 64개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7 곱하기 7 플러스 1. 이제 이게 바이어스죠. 거기다가 64개가 있으니까 이제 3200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꼴이고, 이제 학습은 3200개의 매개 변수 값을 알아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64개의 커널이 정해지고, 이 커널마다 고유한 어떤 특징을 이제 추출해 주는 거죠. 자,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책에는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한 이제 오류 역전파, 즉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는 수식은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뭐 DMLP하고 비슷하게 이제 수식이 전개가 돼요. 자, 몇 가지 이제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이동의 동변인데, 지금 요 패턴은 아까 우리가 예시를 했던 걸 이제 2칸인가 3칸인가를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쉬프트를 시킨 거예요. 이동시킨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거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고 이제 커널은 같은 것을 적용을 했죠. 그러면 이 특징 맵의 값도 정확히 이동량만큼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특징도, 즉 컨볼루션한 결과도 거기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쉬프트 코베리언트, 쉬프트로 하면 거기 맞게 따라서 변한다. 공변, 이렇게 보통 불러요. 영상인식에서 뭐 물체 이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음성인식 같은 데서 이 실제로 발음이 나타나는 부분이 패턴마다 좀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는데 효과적이고, 이게 또 병렬 분산 구조다. 왜 병렬이냐면, 지금 L번째 층을 우리가 보면 이 노드를 계산을 할 때 동시에 이 노드를 계산할 수 있고 동시에 이 노드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거 병렬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GPU 같은
병렬 처리기만 있다면. 이런 데서 그 GPU 같은 게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호가 그 다음 층으로는 이웃한 3개의 노드에 전달이 되는데 뭐 그 위에 있는 노드들, 그 아래에 있는 노드들은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부분적인 영향만으로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다음 층으로 가보면 또 영향을 미치는데 더 확산이 되잖아요. 그 다음 층으로는 더 확산이 되고 일종의 어떤 분산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렬 분산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러렐 디스트리뷰티드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물론 이것은 우리가 3장에서 공부를 했던 다층 퍼셉트는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자, 앞에서는 L-1번째 층하고 L번째 층이 부분 연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층 L에서 모든 노드들의 계산을 다 하죠. 근데 하나씩 건너서 우리가 컨볼루션 현상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파란 노드에 적용해서 여기에다 결과를 쓰고 한 칸 무시하고 건너뛰고 그 다음 노드에 적용해서 여기에 쓰고 보폭이 얼마예요? 2죠. 2죠. 이제 보폭을 3으로 할 수도 있고 또 4로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것은 보폭이 이제 1인 셈이죠. 모든 노드에 다 적용을 하는. 그래서 보폭을 이렇게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1만큼씩 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차원에서도 이제 보폭이 2로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드들에만 적용을 하는 거죠. 자, 2차원 영상 같은 경우는 이 특징 맵이 원래 영상에 비해서 몇 분의 1로 줄어들어요? 4분의 1로 줄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16개가 있었다고 그러면 4개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보폭을 조절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입력된, 입력층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크기가 다르더라도 보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크기를 수용을 할 수 있다. 그것이 CNN의 이제 장점 중에 또 하나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1차원 입력 또는 2차원 구조의 입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봤는데 입력이 3차원 또는 4차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칼라 영상을 입력으로 받는다 그러면 칼라 영상이 채널이 3개죠.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3x3 영상이라고 그러면 이런 게 3개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상하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일종의 상자 모양이 되는 거죠. 3차원에. 자, 덧대기를 하고 바깥에 0 덧대기를 하고 이제 커널도 3개가 있고 이 커널을 이동시켜가면서 특징 맵을 찾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첫 번째 화소에 커널을 적용한 결과 이제 9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계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습 문제로 그냥 좀 꾀를 부렸죠.
이거 편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이픈만 딱 이렇게 해놓고. 근데 책을 다 출간하고 나니까 또 해답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꾀를 부린 게 아니라 단지 게으름 피운 거에 불과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매트렉 같은 거 쓰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금방 계산할 수가 있죠. 지금 요 사례는 이 특징 맵의 이 값을 계산하는 걸 이제 예시를 한 거고요.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구조를 일반화시켜 보면, 자, 요 왼쪽 그림은 n by n 영상, 그리고 채널이 k 개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방금 전에 봤던 그 칼라 영상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RGB 해가지고 이제 K가 3인 경우 그것을 단순히 이제 블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커널도 K개의 채널을 갖고 그 다음에 H by H, 뭐 3 by 3이라든지 5 by 5라든지. 여러분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입력 데이터의 채널 개수 K하고 커널이 K 채널 개수가 같다. 그럼 특징 맵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커널을 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쓰면, 예를 들면 64개를 쓰면 특징 맵이 64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데이터 자체가 정말로 3차원인 그런 구조도 있어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고 S는 이 시간축인 거죠. 시간축. 그래서 보통 동영상이 이제 1초에 30프레임이 들어오죠. 1초라고 그러면 이 S가 얼마예요? 300개가 있는 거죠. 300개가. 근데 그게 또 칼라란 말이에요. 칼라니까 이런 박스가 3개가 있는 거죠. R 박스, G 박스, B 박스.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커널은 이 박스 K개가 하나의 커널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커널 박스 각각이 H by H by H로 구성이 되어 있다. 3 by 3 by 3.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커널은 이 박스 속에 들어가서 3차원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기하학적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징 맵은 이제 M by N by S 나온다. 자, 칼라 동영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데이터가 3 by S by M by N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S는 이 시간축의 프레임 개수, MN은 예를 들어 1024 by 1024면 MN이 둘 다 1024고, 그 다음 3은 RGB, 3개의 채널이니까 3이고. 실제로 데이터 구조는 4차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텐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텐서. 자, 지금까지 컨볼루션 층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이 뭔지, 실제 적용을 할 때 필요한 뭐 보폭이라든지 덧대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고, 이제는
보통 이제 컨볼루션이 일어난 다음에 이어서 적용하는 이제 풀링이라는 연산이 있는데, 풀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풀링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연산이에요. 여기 이제 예시를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최대 풀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 3.7이 나와 있는데, 3.7, 이제 그 3개하고 부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 3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1.8, 2.9, 3.7이니까, 그 중에서 그냥 맥스를 취하는 거예요. 맥스를 취해서 값을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 것도 2.9, 3.7, 3.5 맥스. 그 다음 3.7, 3.5, 7.9의 맥스니까 7.9를 갖다 쓰는 거죠. 우리 이제 맥스를 취하는 맥스 풀링도 있고, 이 세 개의 값에 평균을 취하면 에버리지 풀링. 평균 풀링이라고 그러고, 또는 이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할 수도 있고, 가까운 놈은 좀 값을 많이 주고, 멀리 떨어질수록 좀 작게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보폭을 2로 한 거죠. 그래서 2개 건너서 풀링 연산을 적용한 그런 사례죠. 풀링은 이 컨볼루션 연산이 만들어준 그 특징 맵, 거기에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중에는 뭐 노이즈라든지 막 이런 신호도 들어있고 그런데, 그것을 좀 요약을 해준다. 디테일을 좀 버리고, 요약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 통계, 서머리 스태틱스들을 추출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매개 변수가 필요가 없죠. 학습할 때 알아내야 되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얘는 고정된 거잖아요. 내가 맥스 풀링을 쓴다고 그러면 뭐 해당되는 놈을 들여다보고 그 중에서 맥스를 취해서 갖다 쓰면 되니까 매개 변수가 없어요. 학습에서. 알아내야 되는. 그 다음에 특징 맵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64개가 있으면 64가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물체가 좀 이동을 하더라도 그 이동에 좀 둔감한 뭐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컨볼루션 연산, 그 다음에 풀링 연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컨볼루션하고 풀링이 보통 한 쌍이 돼가지고 하나의 빌딩 블록을 구성을 해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빌딩 블록인데, 자,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커널 몇 개가 있어요? K-개가 있네요. 각각 커널은 H by K고, 그래서 컨볼루션을 하면 특징 맵이 커널의 개수만큼, 즉 K-개만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놈을 이 박스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면 M-, N-, K-의 텐서, 즉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활성함수를 보통 적용을 해요. 뭐 레루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러면 그 똑같은 크기의 특징 맵이 나오고, 그 다음 풀링을 한다고. 그 다음 풀링을 해요. 풀링을, 보폭을 이제 동일하게 하면 요 박스하고 크기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보폭을 2로 하면 이제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또 다중 특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특징 맵 개수 K-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요 N-, M-, N- 크기는 뭐 보폭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요것이 한 층만 쌓으면 돼요. 이 빌딩 블록을 여러 개를 이어 붙여서 깊게 쌓아야 돼요. 여러 개를 이어 붙여서 깊게 쌓아야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빌딩 블록을 10개를 쌓는다든지 이어서.
그럼 아주 깊은 그런 컨볼루션 신경망이 되는 거죠. 자, 르넷5라는 아주 유명한 구조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 이게 너무 작고 단순해서 이런 구조는 안 써요. 훨씬 복잡한 구조를 쓰죠. 근데 얘는 이제 90년대에 나온 그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역사적 의미가 아주 크죠.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이름이 비슷한 사람 하나 있었죠. 르쿤 이런 사람. 그분이 제안을 한 아마 자기 이름 따가지고 르넷이라고 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도 좋은 아키텍처를 하나 설계를 해가지고 성능을 기존 아키텍처보다 뛰어나다는 입증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은넷 뭐 이런 거. 철넷 뭐 이런 거. 자, 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CPC, PC 5개 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컨볼루션 층, 풀링 층, 컨볼루션 층, 풀링 층, 컨볼루션.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 이것은 이제 MLP에서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출력을 산출한다. 소프트맥스는 5장 가면 공부를 해요. 그리고 28바 21이고 채널은 하나고, 얘는 이제 블랙 화이트이기 때문에 채널이 하나고, 그래서 6바이 28바 28이 된 거 보면 커널을 몇 개 쓴 것 같아요? 커널을 6개 썼죠. 그 다음에 풀링을 하고 나니까 6바이 14바이 14 된 거 보니까 보폭을 2로 온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정보가 있어요. 이게 S가 스트라이드, 보폭이고, H가 커널 사이즈고, K가 커널의 개수고, P는 2고, P는 뭔지 모르겠네. 아, 패딩. 이런 아키텍처를 사람이 이제 설계를 해주는 거죠. 자, 이건 아주 고전적인 아키텍처고, 얘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CNN이 실용적인 문제를 실제 푸는구나. 아주 성능이 좋네? 이런 것을 입증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90년대에 필기 숫자 인식기를 만들어서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 사용을 하는, 미국은 수표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수표 별로 안 쓰지만. 거기 이제 핸드라이팅으로 68.3불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고 그 밑에 60, 8 포인트, 3 달러 해가지고 그 알파벳으로 적고 그러거든요. 핸드라이팅으로. 그래서 그것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에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은행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보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가변 크기의 입력도 다룰 수가 있고, 여러분 책에 보면 보폭 말고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변 크기를 다루는 그런 논문도 책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4.4절에서는 이제 사례 연구인데, 알렉스넷, 브리지넷, 구글넷, 레스넷 이 네 가지
좀 유명한 아키텍처를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실험실 랩 미팅 같은 거 하면 학생들이 교수님 뭐 요즘 뭐 레스넷 이후에 어떤 또 네트워크가 나왔다고 막 그러면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이렇게 생겨요. 그거 이제 또 학생들이 또 실험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에 그 이미지넷을 예제를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이게 1000개의 부류가 있어요. 그 인식 성능을 겨루는 대회에서 쓰는 게. 그 중에 2개의 부류를 예시로 있는데 왼쪽은 스윙, 즉 그네라는 부류고 이게 뭐 그네 타는 모습, 뭐 그네의 안장 뭐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한 영상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그레이트 화이트 샥 아마 그 상어 중에 뭐 일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진만 있는데 이게 다양하죠. 인터넷에 쌓여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상들이 있죠. 그래서 ILS VRC 대회는 이제 컴퓨터 비전 앤 패턴 레코그니션 학술 대회에서 열리는데 CVPR은 뭐 컴퓨터 비전이나 패턴 인식에서 아주 가장 그 뛰어난 논문을 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컨퍼런스죠. 거기서 이제 이 대회가 열리는데 부류는 1000부류. 또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스윙이라고 분류를 하면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검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부류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게 아니라 스윙이 점유하고 있는 영역까지 이렇게 박싱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거. 또 위치 지정 문제. 이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 겨루는 거죠. 그 오류율은 이제 1순위에서 1순위, 5순위 2개를 가지고 겨루는데 1순위는 그 CNN이 출력한 것 중에 그 값이 제일 큰 부류 하나를 출력을 하면 그게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출력 벡터를 보고 가장 큰 값,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해가지고 5순위까지 CNN이 출력을 하면 5순위 중에 정답이 들어있으면 맞춘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 5순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은 훈련 집합은 120만 장. 그러니까 1000부류니까 부류별로 평균 한 1200장 정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검증 집합으로 5만 장, 그 다음 테스트 집합으로 15만 장 있어요. 자, 2012년도에는 알렉스넷이라는 게 우승을 했고, 그 다음 2013년은 이제 클래리파이 팀이 우승을 했고, 2014년에 구글넷이 1등, VG넷이 2등 됐어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 다음 2015년에 이제 레스넷이 1등을 차지하고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 대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첫째는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아키텍처들이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매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승한 팀들이 자기들 아키텍처하고 프로그래머하고 자기들이 학습한 가중치를 전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상 이제 표준 신경망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죠. 매김을 했고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282를 인식하는 그 CNN을 만들고 싶다. 근데 282를 아무리 여러분이 수집을 해도 이게 뭐 기껏해야 수천 장일 거 아니에요. 학습 데이터가 태부족이죠. 그러면 알렉스넷이나 구글넷이나 VG넷 여기에서 이미 학습된 놈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로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이학습을. 그래서 전이학습은 7장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전이학습을 그 실용화 수준으로 촉발시킨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ILS, VRC에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들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 근데 이런 그 요구가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놨어요. 비전 하시는 분들이. 부류는 2만 부류예요. 꽤 많죠. 그럼 2만 부류는 어떻게 정했냐? 이것은 또 자연어 처리하시는 분들이 워드넷이라고 그 아주 상세하게 또 부류를 막 정해놨어요. 계층적으로. 뭐 동물 중에 뭐 상어 중에 또 뭐 그레이트 화이트 샥, 또 무슨 샥 해가지고 그 거의 2만 부류에 대해서 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이 그 워드넷 체계에 따라서 영상들을 수집을 한 거죠. 수집을 해가지고 부류별로 한 500장 내지 1000장 영상을 모아놓은 그런 대용량 영상 데이터베이스가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예요. 이제 그 중에 1000부류만 뽑아가지고 이 ILS, VRC라는 대위를 이제 개출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ILS, VRC 대위, 이것은 딥러닝을 굉장히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먼저 알렉스넷을 보면 구조가 그 컨볼루션 층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컨볼루션 층이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그 fully connected 완전 연결층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1000개의 노드를 갖는 출력층이 있고, 왜 그러냐면 1000부류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맨 앞에는 224바이 224 이미지가 이입력이 되고, 채널은 3개. 실제로는 224바이 224바이 3 그런 그 3차원 구조의 텐서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컨볼루션, 풀링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000부류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8개 층에 있는 그 노드의 개수를 보면 뭐 29만 개, 18만 개, 6만 4천 개, 4만 3천 개, 4,096개, 4,096개, 1000개의 노드를 배치를 했고, 이 컨볼루션 층에 있는 매개 배수를 다 합쳐보면 한 200만 개가 있고, 풀리 커넥티드 층은 이게 아주 밀집되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많아요. 6,500만 개 가량의 매개 변수가 있다. 풀리 커넥티드 층에 매개 변수가 한 30배 정도 많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이후에는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 개수를 어떻게 이렇게 줄여갈 건지, 막, 이런 것도 하나의 발전 추세 중에 하나예요. 알렉스넷이 학습에 성공을 해가지고 2012년도에 아주 그 브레이크스루를 이뤘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지넷이라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넷하고 CNN은 아주 대표적인 동반상승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미지넷이 있었기 때문에 CNN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또 CNN으로 발전하니까 이미지넷이 아주 그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로 유명세를 타게 되고 됐다고 보면 되고, 또 하나 이제 GPU를 써가지고 병렬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활성함수를 내루를 사용했다. 또 지역 반응 정교화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논문에 보면 그걸 사용했더니 또 몇 % 정도가 인식률이 상승을 했다. 그 다음에 그 규제 기법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드롭아웃이라는 규제 기법을 적용을 했어요. 이제 드롭아웃은 이제 5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거 드롭아웃을 적용을 안 했으면 아마 학습에 성공을 못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확대라는 규제 기법도 적용을 했는데, 영상이 224바 224보다 크거든요. 이제 그것을 여러 장을 클러핑을 해서 잘라내는 거죠. 그러고 그놈을 반전시켜서 또 2배로 늘리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이제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뭐 그런 거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학습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도 앙상블을 적용을 하는데, CNN에 원래 테스트 이미지를 그냥 하나 싹 집어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클로핑을 해가지고 영상을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출력을 보는 거예요. 이제 출력을 평균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부류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 테스트 단계에서 이런 앙상블 기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오류율이 한 2에서 3% 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앙상블 기법은 이제 5장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는 이제 앙상블 기법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앙상블 기법은 이제 기계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를 해요. 대부분 경우 앙상블을 적용을 하면 이분들처럼 일정한 양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VGGNet은 알렉스넷에서 발전한 그런 모델인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커널 사이즈를 3x3으로 작게 하는 거예요. 대신 더 깊게 하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이 VGNet은 컨볼루션 층을 뭐 8개에서 한 16개까지 두어가지고, 알렉스넷이 5개였으니까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깊어졌다고 보면 되죠. 지금 이 그림은 16개 층을 가진 VGG 16 모델이에요. 그래서 컨볼루션 층이 13개 층, 풀리 커넥티드가 3개의 층인 경우고요. 지금 입력으로 224바 224, 그 다음 3개의 채널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요 얇은 박스 하나가 이제 하나의 층인데, 이 흰색이 컨볼루션이죠. 컨볼루션하고 레루를 적용한 거. 이 빨간 박스는 맥스 풀링. 그래서 컨볼루션,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컨볼루션. 이런 구조를 갖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VGGNet이 원바이원 커널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원바이원 커널은 그냥 커널이 점 하나니까 이 적용해봐야 똑같은 놈이 나오잖아요. 뭐 커널 값이 1이면 원래 이미지와 똑같은 값이 나오고, 0.5면 모든 화소들이 그냥 0.5,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3차원 구조에서 보면 이게 이제 n by n, 그 다음에 채널이 8개인 그런 구조라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그 한 위치의 값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커널이거든요. 원바이원 커널. 이 원바이원 커널을 적용을 하면 이제 5.5라는 값이 나오죠. 좀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이런 커널이 또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2.5, 7.7, 5.8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커널을 적용을 하면
이 깊이가 8인 구조가 깊이가 4인 구조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특징 맵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사례에서는 그 레루와 같은 함수를 적용을 안 했는데, 레루를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레루가 그 양수는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고 음수는 그냥 0으로 매핑되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5.8이 되고 7.7이 되고 마이너스니까 이놈이 0이 되고 5.5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레루를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 원바이원 커널이 그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어요. 그럼 이 원바이원 커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그러면 2014년도 닌이라는 분의 논문에서 유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원바이원 커널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되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 또 소개가 돼요. 원바이원 커널은 이 VGG 넷 논문에 보면 적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훨씬 뭐 좋은 효과를 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VGG 16하고 VGG 얼마죠? 19. 이 두 가지가 보통 많이 쓰이고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구조에서는 이제 원바이 원은 사용을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이 이제 구글넷인데, 구글넷의 핵심 아이디어는 인셉션 모듈이에요. 인셉션 모듈. 린의 구조를 수정한 것인데, 아까 린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에 원바이원 커널이라는 게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이제 MLP 컨부층이에요. 자, 왼쪽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통상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박스가 커널이죠. 그리고 이게 입력이고, 이제 커널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값이 특징 맵에 기록이 되고 이런 구조죠. 근데 이 닌이라는 네트워크라는 구조에서는 이 커널을 이 MLP 컨부로 대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MLP 구조예요. MLP 구조. 여기 보면 이제 풀리 커넥트 되어 있는 이런 구조죠. 근데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컨볼루션처럼 여기 이제 이동을 하면서 연산을 하는 거죠. 어떤 픽셀에서 연산하고 그 다음 픽셀에서 연산하고 그 다음 픽셀에서 연산을 하고. 단 컨볼루션 연산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이 퍼셉트론 연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퍼셉트론 연산.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이크로 네트워크, 작은, 그 속에서 작용하는 작은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 네트워크 이렇게도 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닌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역 평균 풀링이라는 거예요. 자, 요 왼쪽 그림이 이제 VGG넷의 뒤쪽에 붙어 있는 층들이에요. 그래서 뭐 컨볼루션, 풀링 뭐 이런 거 하고 마지막에 완전 연결층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연결층들이 붙어 있는데, 이 매개 변수를 세 보면 여기 이제 마지막 그 컨볼루션 층하고 그 다음에 여기 4096개의 노드를 가진 이제 완전 연결층 보면 이게 이제 완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가 있어요. 10, 100, 1000, 1억 276만 448개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개 변수가 있죠. 그 옆에도 많은 매개 변수가 있고, 이놈 토탈을 구해보면 굉장히 많은 매개 변수가 있는 거죠.
닌에서는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돼 있는 것을 드러내버리고 이걸로 대치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이런 아이디어인데, 여기 이제 MLP 컴브가 있잖아요. MLP 컴브가 있으면 이 MLP 컴브가 특징 맵을 이제 1000개를 만들어줘요. 1000개를. 왜 그러냐면 그 ILS, VRC 대위에서 1000개 부류가 있잖아요. 부류 개수만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개의 특징 맵을 만들어주고 부류마다 하나씩. 그리고 이 마지막 층에서는 이 부류마다, 즉 여기 이제 이 플레인이 하나 있죠. 이 플레인. 이게 이제 하나의 부류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픽셀 값을 그냥 에버리지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에버리지를 구해가지고 해당하는 출력 노드에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매개 변수가 0인 거예요. 0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풀리 커넥티드 층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이 MLP 컴브가 대신해 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구글넷은 이 닌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MLP 컴브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이제 이런 걸로 대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놈을 우리가 이제 인셉션 모듈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인셉션 모듈. 자, 어떻게 하냐? i번째 층에서 출력값이 나오면 1x1, 1x1 컨볼루션을 하고, 또 1x1 컨볼루션을 하고 거기에 3x3 컨볼루션 적용한 거, 그 다음에 1x2 컨볼루션을 하고 5x5 컨볼루션을 적용한 거, 그 다음에 3x3 맥스 플립을 한 다음에 거기에 1x1 컨볼루션 한 거. 그러면 4개의 특징 맵이 만들어지죠. 그 놈을 그냥 이렇게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이제 i 플러스 1층, 그 다음 층에 이제 전달하는 그런 구조죠. 이걸 보면 이게 이제 1x1 컨볼루션 많이 쓰고 있죠. 자, 이게 하나의 빌딩 블록이 돼가지고 아주 복잡한 깊은 구조의 신경망을 설계를 했다. 여기 보면 이제 i1, i2, i3, i9까지 있는데 이게 바로 전에 봤던 인셉션 모듈이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요거죠. 요거. 인셉션 모듈. 그게 1개, 2개, 3개에서 9개가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앞쪽에는 이게 이제 입력 영상이죠. 224바 24, 3채널짜리 입력이고, 뭐 컨볼루션 하고, 풀링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은 이제 지역 반응 정교화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하고, 지역 반응 정교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하고, 인셉션, 9번 하고, 그 다음에 맵을, 그 다음에 7x7을 평균 풀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이 이제 풀리 커넥티드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소프트맥스고,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고. 출력에는 이제 1000개의 노드가 있겠죠.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매개 변수를 세보면 한 100만 개 정도를 하고 있다. 100만 개 정도. 아까 VGNet이 막 1억 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VGNet에 비하면 한 1% 정도의 그 매개 변수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스넷인데, 레스넷은 레지듀얼 넷의 약자예요. 레지듀얼은 또 이제 잔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컨볼루션 신경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면 지금 이 구조에서 보면 컨볼루션을 한번 하죠. 그것을 우리가 X 컨볼루션 W1, 지금 2층에 있는 가중치를 W1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럼 그 가중치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하고, 아니 커널이죠, 커널. 가중치가 아니라 커널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 레루라는 타우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2에서 또 W2라는 커널을 가지고 또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레루를 적용을 해가지고 Y라는 출력을 만들어서 그 다음 층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통상적인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인데, 레스넷에는 뭐가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없던 요 지름길 쇼컷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X라는 시그널이 1이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더해지는 거죠. 이 컨볼루션, 레루 컨볼루션 해서 만들어진 신호하고 X가 우회해서 들어온, 자기 자신이 그냥 들어온 거죠. 그럼 두 개를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제 합을 한 거죠.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루 함수를 적용을 하고, 이 지름길이 하나 연결된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56x56, 64 특징 맵을 가진 놈에다가 레루를 적용하고, 이제 컨볼루션이죠. 컨볼루션 적용하고 그 다음 레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또 컨볼루션을 하고,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fx라고 표기를 하면 이 원래 신호 그놈이 와서 두 개 더해지는 거죠. 거기다 레루를 적용하고. 이게 이제 레스넷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사실 별것도 아닌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름길 연결을 추가를 했느냐? 이게 층이 깊어지면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점점 값이 작아진다고 그랬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x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놈이 이제 미분을 할 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놈이 다시 신호를 살려내고 그래가지고 그레이디언트 소멸 문제를 완화를 시킨다. 뭐 그런 아이디어예요. 구체적인 식으로 보면, 여기 보면 1 플러스 이제 라운드 XL 이 미분을 하고, 실제로 이 값이 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게 제로가 돼가지고 그레이디언트가 막 0에 가까워지는데, 이것이 0에 가까워질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지름길 연결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레스넷이 효과적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층을 훨씬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글넷이 총 22개 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개 변수 없는 층까지 하면 27개인데, 꽤 깊은 거죠. 예를 들면 이 VGG넷에 비하면 더 깊어졌고, 특히 알렉스넷에 비하면 얘는 뭐 8개 층이었는데 훨씬 깊어졌잖아요. 근데 레스넷은 최대로 논문에 보면 1202층까지
제시가 돼 있어요. 물론 1000층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뭐 100개 층 정도를 가졌을 때보다 더 성능이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층을 1000개까지 해도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더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한 34층짜리 또는 뭐 200층 뭐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가지고 좀 경쟁력 있는 성능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지름길 연결들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알렉스넷, VGG넷, 구글넷, 레스넷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오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 하나 경향은 층이 깊어진다는 거죠. 깊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수십 개 층 또는 막 심지어 수백 개 층으로 하느냐. 한 4개나 5개면 충분하다. 내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면 또는 내 규제 기법을 사용을 하면 뭐 이런 거 만들면 또 여러분도 획기적인 모델을 만든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 네트워크, 뭐 철 네트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계속 깊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자, VGNet에서 마찬가지로 얘는 3x3 커널을 쓰고 있고요. 근데 VGNet하고 다른 점은 잔류학습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됐다는 거, 아까 그 쇼컷. 그 다음에 전역 평균 풀링을 써가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 층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했는데 배치 노멀리제이션은 이제 5장에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드랍아웃을 적용을 안 했어요.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배치 노멀리제이션 적용을 하면 굳이 드랍아웃이 필요 없다. 뭐 요게 또 이 논문의 하나의 주장인데 또 우리 실험실 같은 데서 또 실험을 해보면 어떤 경우는 배치 노멀리제이션보다 드랍아웃이 훨씬 또 효과적인 그런 또 응용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주도로 해서 성능을 앞전다 이렇게 아주 그 결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 ILS VRC 대위 성적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1998년에) 르넷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까 원시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네트워크는 ILS VRC에 참여를 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 대위는 201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0년, 2011년은 수작업 특징, 좀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런 걸 쓴 신경망이 이제 1등을 했는데 그때 이제 28% 오류율, 25% 오류율 이 정도였어요. 근데 2012년에 CVPR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 경진대회 결과를 보고. 왜 그러냐면 그 알렉스넷이 오류율 15%, 15.3%였거든요. 여러분은 에이 이거 10% 차이인데 뭘 이렇게 깜짝 놀래나 이러지만 15%는 엄청난 거예요. 아, CNN이 이렇게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구나. 이것을 2012년에 입증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CNN에 대한 연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막 증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전부 이제 CNN을 가지고 만든 그 프로그램들이 다 1등을 차지를 하고요. 여러분, 구글이 참으로 많은 서비스를 하는데 그 중에 그 scala.google.com을 접속을 해보면 이게 그 논문들의 사이테이션 수를 보여주는 건데 이 사람별로도 보여주고 논문별로도 보여주고 그래요. 그 알렉스 내시 크리제프스키라는 분이 쓴 논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논문이에요.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이테이션이 21,497번 됐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이 2012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이 닙스라는 이 머신러닝에서 거의 최고인 그런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됐는데 그게 12월 달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2012년 12월이니까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거기다 12를 곱하면 되죠. 60개월, 그 다음에 2012년 12월을 치면 61개월, 지금 3월이니까 64개월? 자, 64개월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계산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21,497회 나누기 64개월 나누기 한 달을 그냥 30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사이테이션 된 횟수죠. 이게 하루에 평균 11.2회 정도 사이테이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중에도 한 이 정도 영향력 있는 논문을 어느 분이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3년에 11.17%로 오류율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구글넷이 1등, 아주 그 근소한 차이로 VG넷이 2등 했는데 7.3%, 6.7%, 그 다음에 2015년에 3.5%로 오류율이 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장이 들어가면 한 3.5장 정도만 틀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1순위는 아니고 5순위 오류율이에요. 5순위까지 출력을 하면 5순위 안에 그 정답이 들어있으면 그냥 맞춘 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 대회를 그 운영하는 분들이 이미 이제 포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종료를 했어요. 대회는. 그리고 대신에 좀 더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로 바뀌었어요. 물체 검출 문제. 그래서 단순히 이게 사람이다, 사람 영상이다 이렇게만 출력하면 안 되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직사각형으로 박싱을 해서 출력을 해야 돼요. 문제 좀 더 난이도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체 검출 문제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5절은 생성 모델인데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를 하기로 합시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칩시다. 네. 네.